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겨울에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부족하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기상 여건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산림청이 산불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방송 중에 자주 말씀드리고 자막 방송도 하고 있지만요. 산불 예방은 무엇보다도 모두의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부주의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데요. 화기 소지 금지, 불법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같은 생활 속의 기본 수칙들이 사소해 보여도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동해안을 담당하는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 경남, 부산, 울산 등 남부권을 맡는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권역별 국가산불방지센터 두 곳이 처음으로 출범했는데요. 모쪼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서 올해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1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수요는 있는데 재배가 줄고 있는 국내 보리 재배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올해 세대별로 창업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요즘 많아지고 있는 1인 창업은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어제 장수직업 코너에서 소개드렸던 육아휴직 급여 관련 사항들은 확인해 본 결과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올해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촌 들녘에서 보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늦가을에 파종한 보리는 겨울을 지나 봄에 수확하는 월동 작물인데요. 국내 식품업체들이 보리만큼은 국내산에 쓰고 싶어 해서 산업체의 보리 수요량도 있습니다만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 국내 보리 재배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보리가 부족한지 저는 몰랐었는데 우선 보리 농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벼를 수확하고 나면 보리를 심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이 보리 심는 농가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까지 정부가 보리를 수매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보리 재배 면적이 10만 헥타르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매가 중단된 이후로는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는 4만 헥타르로 이전보다 한 60%가 줄었고요. 2021년 이후에는 2만 헥타르 내외로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보리 재배 면적이 크게 줄고 있으니까 생산량도 많이 줄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보리 생산량은 연간 12만 톤가량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9만 톤대로 감소했고요. 특히 지난 2024년에는 보리 생산량이 7만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2024년에 이렇게 보리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네, 보리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자연스레 감소했는데 지난 2024년에는 이상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리는 벼 수확한 이후에 심어서 이 겨울을 바깥에서 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가을에 평년 대비 2배 이상 비가 많이 와서 벼를 심은 논바닥이 마를 새가 없었거든요. 논이 굳어야지 트랙터가 들어가서 벼를 수확하는데 수확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벼 수확이 많이 늦어졌고 또 보리 파종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됐는데 보통 11월 초순에는 보리를 심어야지 겨울나기가 안전한데 이 파종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서 동해 우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리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식품 가공 업체들이 국내산 보리 선호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식품 원료로 국내산보다 값이 싼 이 수입 농산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식품 가공업체들이 보리만큼은 국내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리도 수입량이 꽤 될 텐데요. 식품업체들이 국내산 보리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핵심은 가공 적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공하기에 수입산보다 국내산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보리를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한 70%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이 맥주용입니다. 보리 자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건 5% 남짓에 불과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보리를 쌀과 섞어서 잡곡밥으로 먹고 또 별미로 꽁보리밥을 찾을 만큼 보리는 주요 곡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리를 만들 수 있는 식품도 참 많은데요. 보리빵이라든가 보리차 있고요. 엿기름이라 그래서 보리를 싹을 틔워서 말린 거는 식혜의 단맛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엿기름이라든가 선식처럼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생산한 보리는 이렇게 맥주나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국내 보리는 식품용으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네, 외국에서 재배한 보리는 이 품종 자체가 사료용 또는 맥주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식품 가공업체들이 국내산 보리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원하는 겁니다. 가격이야 수입산 보리가 싸겠지만 식품 제조 원료로서의 가치 또 만들고 난 이후에 품질이라든가 가공할 때의 안정성 면에서 국내산 보리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업체 수요가 있고 또 선호도가 높은데 농가에서는 왜 보리를 심지 않을까요? 기후 문제도 보리 재배를 꺼리게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정부의 수매제가 사라지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매제가 있을 때는 가격이 안정적이었는데 수매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가격이 매년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의 보리 수매제가 폐지된 게 농가의 재배 의향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정부가 보리를 수매하던 시기에는 농가들이 이제 심으면 팔 곳이 있다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벼를 수확한 이후에 이모작으로 이 보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보리 대신에 마늘이라든가 양파 같은 채소류 아니면 이제 밀을 선택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를 심는 게 보리를 심는 것보다 농가 소득에 더 보탬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식품 가공업체가 국내산 보리를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 소득이 높다는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한 보리를 수확할 때 작업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기계라든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이 보리 재배가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국내산 보리 수요는 있지만 가격, 수익, 정책적 불안정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위험 대비 남는 게 적은 작물이라서 이 재배를 꺼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똑같은 겨울 작물인데 밀은 보리보다 재배 여건이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밀은 재배 여건이 보리보다 굉장히 좀 좋습니다. 기후 문제야 밀이나 보리 둘 다 똑같이 어렵지만 밀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많은데 99%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보리와 비교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논에 밀을 재배하면 이 전략작물 직불금 받고요. 정부와 공공기관, 식품업체가 연계해서 국산밀 사용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은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이 농가 소득 보전, 자급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리는 이 소득 보전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식품업체들이 필요한 국내산 보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국내 보리 시장을 수입산에 뺏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식품업체는 어찌됐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산 보리 공급이 불안정하다면 가공 적성이 좀 부족해도 수입산 보리 사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싸고 공급 안정성까지 갖췄다면 이 수입산 보리 원료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높고요. 게다가 한번 자리를 내주면 다시 국내산으로 되돌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내산 보리 시장이 축소되면 농가 재배 의향은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산지 기반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 자금 역시 낮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 겨울에 심을 작목이 줄어들면서 품목 쏠림 현상 또 가격 폭락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리 농사를 좀 더 확대할 방안이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보리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거고요. 또 밀처럼 보리를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원한다거나 이전처럼 정부의 보리 수매제 부활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해 잘 견디고 또 품질 좋은 품종도 육성돼야 하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건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가격이 안정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정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면 보리는 다시 농가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곡물인 보리는 식량 자급률을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어느 농작물이건 간에 한번 이 재배 기반이 무너지면은 이걸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과 또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보리 관련 정책이 재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정책 방안들이 잘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보리 재배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년들도 중장년들도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창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데요. 다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 열고 보자 식의 창업은 줄었고요. 무인 점포나 소자본 창업, 1인 가게 같은 키워드가 좀 익숙해졌는데요. 그래도 골목 상권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올해 세대별로 창업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1인 창업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대표님. 작년에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았을 정도로 이렇게 골목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연간 창업자 100만 명인데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최근에 창업 시장 어렵다 이런 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 텐데요. 네. 올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창업 시장에서 기회 찾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상당히 좀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찾기를 이런 대형 매머드급 상권보다는 오히려 골목 상권에서 좀 내게 맞는 실속 창업 분위기 상당히 좀 지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상권을 나가보면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수익성 저하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의외로 요즘 보면 그로 인해서 건물주들 아니면 비싼 돈 들여서 상가 분양받아서 임대인이 됐는데 내 임대 이 점포가 공실입니다. 네. 그래서 비싼 돈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사실 임대인 건물주들의 고민도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만 세대 이상 이 대단히 아파트 상가 새로 입주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의 상가들 보면 절반 정도가 공실이다. 이렇게 공실 점포들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이 제가 아는 분도 한 1년, 2년 동안 월세 내지 말고 사업해 주세요. 이런 수요까지 지금 생겨나죠. 그래서 렌트프리 상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의 이런 반등세와 달리 아직까지 소상공인 골목 상권에서는 경기의 반등세를 찾기는 아직 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들려주세요. 제가 볼 때 올해 창업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어떤 실수요자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실속 창업 시장이 본격화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기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익 모델로 매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좀 컨셉을 바꿔보자 해서 컨셉 전환형 창업 아니면 과감하게 업종 전환형 창업 이런 시장은 보다 좀 본격화될 이런 측면도 있고요. 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로서의 창업 시대 이런 거 상당히 좀 요즘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64년에서 74년생 지금 954만 명 한창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뭐 많은 선배들에게 요즘 창업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직장 생활을 맞춰서 마치고 지금 직장 생활 다니듯이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이 나만의 공간 만들기 창업 아니면 이런 사무실형 창업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공간 만들기 창업 시장 그 퇴직자들에겐 약간 로망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창업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 만들기 이런 부분이 창업 시장의 가치가 알토란데 자금을 투자해서 최소한의 수익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기본인데요. 그렇죠. 공간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워낙 이런 그 골목 상권에서 오프라인 일반 창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하나의 공간에서 서비스업 창업을 기획하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전체적인 이런 민간 소비 시장에서 워낙 이 온라인 시장이 범람했고 네. 최근에 이런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그다음에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도 온라인 상인만 하더라도 40만 명이 넘는 시대 뭐 17개 홈쇼핑 채널이 주도하는 이런 민간 경제에서 단순하게 무턱대고 상권에서 일반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업 창업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듯이 출근하는 이런 일로서의 창업, 창직형 창업 모델 이런 부분이 요즘 퇴직자분들은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창직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청년들의 취업난도 정말 문제입니다, 대표님. 올해 창업으로 눈 돌리는 2030 청년 세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요 청년 세대는 이제 무턱대고 창업하는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좀 지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마구마구 창업을 이렇게 권장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뭐 전국의 전통시장에 이런 청년몰 사업도 많이 했었고 전국에 한 60개 이상 청년몰 오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30여 개 정도가 명맥을 잇고 있을 정도고 네. 지금 점포수도 578곳 중에서 이 폐업 중이거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매장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는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20대부터 창업하는 것은 창업할 사람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업 이런 매장이나 기업에서 어떤 조직을 경험하고 개인의 역량을 높인 다음에 창업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조심스럽게 청년 창업을. 세대들은 그렇다고 본다면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알바부터 시작해서 매니저까지 올라가는 어떤 현장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 이게 청년 세대들에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창업 체험, 경험 다음에 창업 실행 액션으로 이어지는 이런 2026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40대,
50대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4050 세대가 전체 인구의 한 32%, 1660만 명에 달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자 창업의 주인공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창업 기상도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찾기일수록 요즘 4050은 아이템보다는 상권, 아이템보다는 틈새 점포 찾기 이런 게 상당히 좀 우선시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뜨는 상권, 뜨는 입지, 뜨는 골목에서 저평가된 점포를 먼저 찾고 해당 점포에 맞는 최적의 아이템을 결합하는 이런 식의 창업법이 4050 세대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쉽게 대충 창업 박람회 정도에서 아이템 잡아서 빨리빨리 창업하는 이런 문화는 이제는 이 창업 시장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위치부터 정하고 아이템을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실패한 분들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 4050 세대들 관심 가질 만한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이 정부나 이런 정부의 창업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수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창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수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자 대상으로 무턱대고 창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직접 입학을 하면 이런 공부도 하고 일정 정도 수료를 하면 2천만 원 이상의 이런 종잣돈 창업 자금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전 최초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창업자들의 창업자 역량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창업하게 하는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라든지 이곳에 가면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정부나 지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꼼꼼히 잘 검색해 보시면 처음부터 무리한 창업,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높은 창업보다는 직접 정부의 지원금을 시드머니 삼아서 직접 창업 시장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창업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창업 초기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 40대, 50대 창업자들의 경우에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아무래도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 그거일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 틈새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창업 아이템은 정말 넘쳐납니다. 엄청 많죠. 공정위에 등록된 이런 정보공개서로 등록된 아이템만 하더라도 12,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12,000개요? 예. 이 중에 80%가 외식, 뭐 4.5%, 5% 정도가 도소매, 서비스업 브랜드가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12,0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물론 이 아이템이 계약만 하면 다 대박을 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잘 아실 테고요. 특히 저는 그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아이템 중에서 그 상권을 찾는다면 저는 전국에 한 1,400개 넘는 전통시장 상권에 있는 아이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상권은 이런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서 요즘 아케이드 같은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은 시설도 돼 있고요. 이곳에서 장수 창업 아이템 정말 많거든요. 이를테면 정육점이나 반찬가게, 족발집, 야채가게, 과일가게, 신세대 건강원 같은 이런 창업 이런 아이템들은 여전히 경기에 크게 부합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성과를 내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요. 신세대 건강원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요즘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전국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는 뭐 이를테면 경북 군위의 대추, 뭐 전남 무안의 양파, 뭐 제주도 당근 같은 원재료를 공수해서 야채즙, 과일즙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뭐 이런 비타민유까지 같이 판매하는 이런 건강원 같은 경우는 4050 세대들 같은 경우도 온오프라인 모델로 좀 관심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비스업 창업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4050 세대들을 위한 서비스 창업 아이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대행 서비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1인 세대 특히 늘고 있고 집에 아빠가 계시지만 못 하나 박는 거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을 방문해서 집안의 소소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이런 집수리 대행업 같은 건 의미가 있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 아빠가 직접 출장 가드릴게요. 오.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욕실을 뭐 이런 줄눈 시공 같은 욕실을 리폼해 드리거나 뭐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LED 전구 교체 뭐 아니면 요즘 욕실에 수전을 교체해 준다거나 거실에 중문을 드린다던가 이런 집수리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교육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사무실형 서비스업 창업이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니즈가 다 외로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외로움 타파 비즈니스 뜰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광활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여가를 맞춤형으로 코칭해주는 이런 서비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대신 충족해주는 이런 외로움 타파 비즈니스 아니면 이런 대행 서비스, 여가 코칭 이런 사업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련 관련 사업에 대한 컨텐츠를 먼저 만들고 또 커뮤니티를 개설을 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네네. 다양한 그들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요즘은 그 인건비를 피하기 위해서 혼자 창업하는 1인 창업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상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요즘 정말 1인 창업 상당히 좀 화두입니다. 2026년에도 1인 창업, 나홀로 창업은 갈수록 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창업 형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1인 고객과 연동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340만 세대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30만 세대, 한 40%가 넘기 때문에 1,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전체 세대가 한 63% 정도죠. 그래서 소비 중심축이 좀 작게 가볍게 이런 트렌드로 그러네요.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1인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코로나 시대의 경험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혼밥이나 혼술 트렌드 이런 건 다 아실 테고요. 창업 시장에서도 최근에 지금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결국은 순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이런 과다한 인건비나 임대료 없이 창업자의 역량을 가지고 1인 창업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선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1030원에서 올해 지금 1320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시간당 12300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1인 창업 시장은 창업 시장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창업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좀 실속 창업 작은 가게 창업과도 연동돼 있어서 아마 1인 창업 시장은 갈수록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업종별 1인 창업 아이템 그럼 어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외식 아이템 쪽이 아마 지금 가장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인으로요? 요즘 뭐 쉽게 얘기하면 1인 초밥집, 뭐 1인 덮밥집, 1인 국수집, 1인 포차 이런 혼밥 문화에 최적화된 이런 아이템들 관심이고요. 네. 요즘 1인 카페 이런 건 상당히 관심입니다. 뭐 미니 카페나 무인 카페까지 동네형 개인 카페 모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고요. 판매업 같은 경우도 뭐 1인 슈퍼, 1인 옷가게, 1인 소품샵 같은 이런 1인 가게가 이제는 뭐 너무나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대표님 1인 카페, 무인 카페 그리고 소품샵도 되게 작은 곳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식업의 경우에 여기 오는 손님도 혼밥? 혼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혼술집이나 혼밥집을 한다고 하면은 핵심 고객은 누구로 보면 좋을까요? 예, 흔히 혼술, 혼밥
1인 식당의 고객을 203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4060 세대가 가장 핵심 고객입니다. 그래요? 예, 의외로 이 연령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소득은 좀 안정돼 있고 시간이 좀 있고 시끄러운 공간보다는 좀 조용한 공간. 그래서 퇴근 후에 하루 일과 마치고 나만을 위해서 조용히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요즘 4050, 60 세대 상당히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식당들 같은 경우는 뭐 2030 고객만 떠올리지 마시고 오히려 4050, 60 중장년층 1인 고객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편안한 공간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좀 타겟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1인 창업자가 혼밥집을 한다고 한다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아이템 떠오르는 첫 번째는 덮밥과 국밥입니다. 덮밥 같은 경우는 한 그릇으로 먹기 편하고 소비자도 빠르게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일본의 규동 소고기 덮밥이라든지 제육덮밥, 연어덮밥, 마파두부덮밥 같은 이런 거 있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불황기에 가장 강한 외식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밥이었습니다. 네네. 예, 유명한 뭐 이런 프랜차이즈 순대국밥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즘 매장 수가 좀 많이 늘기도 했고요. 뭐 해장국밥이나 소머리국밥 1인 고객들에게는 빠르게 먹으면서 포만감도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반주 한 잔도 할 수 있는 이런 테마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는 1인 고객 대상으로 집밥, 솥밥 아이템 같은 경우도 최적화, 이런 간편화해서 하는 이런 아이템도 인기입니다. 그리고 면류 아이템, 우리는 우동, 라면, 모밀 같은 이런 면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늘 어떻게 보면 포만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1인 혼밥 중에서 정식 전문점 상당히 유행입니다. 어떤 정식이요? 한식 테마나 일식 테마로 1인 정식 전문점 해서 혼자 혼밥을 먹지만 좀 품격 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반면 뭐 찌개나 고기류 그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곁들이 찬이 많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런 1인 혼밥집 아이템으로는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혼밥집은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편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음식점들 보면은 인테리어 그리고 시설 꾸미기도 1인 창업답게 아주 잘 살리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표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혼밥집 인테리어의 핵심은 아마 이런 흔히 우리가 바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렇죠. 일본어로는 다찌인데요. 이런 바 테이블을 통해서 혼자 앉기 편안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은 도서관처럼 완벽하게 칸막이를 하는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라면집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가림 정도의 파티션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인테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테이블 위에서 상품이 빛나게 하는 조명 그리고 어둡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공간 만들기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인 고객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런 상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앉아서 이런 식사를 하는 공간 그리고 앉아서 스마트폰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사실 혼자 가지만 열심히 스마트폰 친구 삼아서 이런 이 혼밥 혼술을 즐기는 수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공간 꾸미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셀카로 찍기에도 예쁜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게 어떤 1인 식당 인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식업 외에도 판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거는 1인 창업 아이템 중에 좀 두드러진 업종 있을까요, 대표님? 요즘 서비스업 1인 창업 중에서는 뷰티 아이템 상당히 강세인데요. 네. 뭐 1인 미용실, 1인 피부관리샵, 1인 네일샵, 뭐 1인 왁싱샵 이런 거 정말 요즘 많이 이 주목도가 높았던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건강 관련해서 1인 PT샵이나 1인 요가, 1인 필라테스 같은 이런 뷰티 앤 헬스 아이템 상당히 강하고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청소, 요즘 1인 형태의 반려동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고요. 1인 타로 가게나 명리학 카페, 뭐 이런 1인 라이프 코칭 카페 이런 부분들도 아마 1인 창업자의 서비스업 아이템으로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1인 창업으로 혼자 잘 운영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기술력 혹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이 프랜차이즈 아이템 아까 12,000개 말씀드렸는데 네. 이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통해서 이렇게 1인 창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창업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속 창업 모델로 간다면 1인 창업으로 검증된 창업자를 만나고 검증된 점포를 만나서 이른바 전수형 창업, 이런 스승과 제자 형태의 이런 도제식 기술 전수형 창업이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이런 창업법이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순하게 창업 아이템, 뭐 음식점의 레시피만 받는 이런 전수 창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수 창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그들의 경영자로서의 가치와 철학, 이런 패러다임까지 제대로 전수받아서 창업하는 이런 전수형 창업법을 좀 어렵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소상공인 점포에서 일단 직원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직접 이 근무해 보고 1인 창업으로 독립하는 이런 창업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1인 창업자들은 기술력 확보는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가게 유니크한 나만의 기술이 뭔가를 사전 시장 조사를 하고 직접 제대로 이런 단기간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 있을 때까지 여차하면 1년 정도는 충분히 교육받아서 전수받아서 창업하겠다. 이런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전수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군요. 1인 창업에 특히 유리한 상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상권 정말 중요한데요. 아마 1인 소비자가 좀 가장 많은 지역 어딘가, 뭐 서울시 상권 같은 경우도 30대 이하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지역, 그럼 아마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가 서울 관악구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관악구 1인 가구가 무려 63%, 서울 마포구도 52%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의미가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판교, 뭐 대전, 유성구 정도도 1인 가구가 거의 55% 이상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좀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뭐 이를테면 일산의 백석역이나 분당 서현동 같은 이 만세대 이상 오피스텔 타운이 조성된 상권, 이것도 1인 창업에 유리한 상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1인 창업의 경우 이런 마케팅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1인 창업을 포함해서 창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 직접 우리 가게의 뉴스 가치를 어떻게 만드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인 음식점일수록 단순하게 이런 뭐 음식점이면 메뉴 자체의 뉴스뿐만 아니라 가격의 뉴스, 공간 자체의 뉴스, 아니면 경영자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게의 다양한 이런 뉴스 코드를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 이게 아마 1인 가게, 1인 창업 성공의 핵심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얘기하면 1인 가게일수록 요즘 유튜브에 몇 개 영상이 뜨는가, 인스타 팔로워, 네이버 이런 플레이스의 리뷰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게 뭐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인 창업하기 전에 적어도 저는 1인 창업자로서의 이런 마케터 역량을 갖춘 다음에 창업하는 것도 전 늦지 않다. 즉 창업 준비를 한다면 이런 좀 온오프라인 이런 마케터 역량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창업하는 게 요즘 같은 불황기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재미 경험 이야기를 어떻게 콘텐츠로 노출시키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1인 창업할 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1인 창업 그러면 모든 것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피크타임 바쁠 때는 파트타이머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쁠 때와 피크타임과 혼자 할 때를 유연성 있게 운영관리 전략을 짜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인 창업자들 보면 너무 작은 가게 안에 갇혀서만 있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쵸. 1인 창업자일수록 수시로 상권 여행을 일상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1인 가게, 내 가게 경쟁 점포가 어디에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떤 가게가 문을 닫는지 왜 생기고 왜 닫는지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인 창업자로서 무엇보다도 좀 이런 장수 창업, 롱런 창업을 위해서는 1인 창업자 스스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좀 일상화하면서 좀 단순하게 단기간 창업이 아니라 어떤 행복한 창업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로드맵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한 창업 전략 좋네요.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 올해는 창업 시장의 세대별 접근법과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1인 창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창업통 TV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올해가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40주년 되는 해야. 너희 부모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니? 우리 부모